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왜 뭐 정답을 아시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뭐 알아도 응모할 수가 없네요. 여긴 못해요. 저는 정답을 딱 들으니까 네, 우리 힌트? 고 이주일 선생님의 노래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럼 조금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야, 힌트를 슬쩍 던져주시는. 네. 알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는 오늘 이제 뉴스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죠. 첫 번째 뉴스는 이 교육부가 서울대, 고려대 등 6개 대학을 지금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는 등 불공정 사례들이 지금 적발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송 박사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지난해 10월에 교육부가 이제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죠. 이거 실태 조사를 나갔다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등 6곳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1년에 걸쳐갖고 후속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결과는 7명을 중징계, 13명을 경징계하는 등 10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이걸 어떻게 지금 운영했는가 들여다보니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보면 그 교사 추천서나 자소서라고 이해하는데요. 거기에 부모 등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직업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82명 중에 37명을 문제 없음으로 처리했다. 기재가 되었는데 기재가 된 중에서 만약에 네. 이런 경우죠. 한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다가 어머니가 물리치료사로 계신 저는이라고 썼을 때 불합격 처리를 했는데 또 한 명의 지원자는 공무원이신 아버지와 간호사이신 어머니라고 썼는데 문제 없음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네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네. 이거 지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서울대가 서류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학업 능력 미달이다. 대학 인재상 미부합이다 해가지고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과락을 부여해가지고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역 균형 선발에 지원을 하면은 다른 전형, 일반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이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강대에서는 2016년도 논술 전형에 교수의 자녀가 지원했는데도 네.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럼 자기 자식을 채점한 건가요? 성균관대에서도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 감독으로 위촉했다. 근데 이제 이 자녀의 응시자가 결시하거나 불합격한 탓에 경고 조치만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 근데 하나의 또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교 등급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그 13개 대학의 그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보니까 과학고나 영재고가 거의 일반고의 한 3배, 2.9배나 높았다. 그래서 실제로 입시 제도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고교 등급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밝히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이 사실은 일반고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등급이 높았는데 네. 합격자 비율은 역순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보니까 평가 시스템, 문서 뭐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물증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심증이 대해서 갈 뿐인 거군요. 심증이 뿐이지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학종 등 특정 전형에 대학 입학에 그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나온 것이 2023년도까지는 이 수능 위주로 한 40% 이상을 해라라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지금 끝나서 이거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대책이 근본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쓰지 말라는데 직업을 쓰지 말라는데 어떤 것은 불합격 처리되고 어떤 것은 합격 처리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또 자녀가 응시한데 부모가 참여를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뭐 감사가 필요했으니까 특정 감사를 했겠죠. 네. 그리고 이 특정 감사 대상에 대한 학교들도 기준을 갖고 뭐 교육부에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잖아요. 감사는. 그렇죠. 사후 처리고 징계도 사후 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격한 징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일일이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밝혀낸다고 해서 문제가 개선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감사는 후속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 대학 입시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판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가는 그 평가하는 게 한 번의 시험 그리고 모든 과목을 암기 위주로 하던 옛날 네. 시험이 과연 좋다고 했으냐는 반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입시 제도가 암기 위주의 교육을 좀 탈피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가능성을 좀 보자. 어릴 때부터 쭉 해온 가능성도 좀 보자. 그리고 소수자에게도 좀 기회를 주는 그런 뭐 좋은 취지는 있는데 취지와는 별개로 사실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입시 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교육부에서 뭐 일부는 보완하고 일부는 폐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현장 중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지금 보면 입시 제도 자체를 대학이 고칠 수는 없지만 입시 관리는 대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교직원인 학부모를 본인 자녀가 응시한 입시 전형에 채점위로 네. 앉힌 거 이거는 대학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입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입시 관리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어떤 도덕적 개입 일부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저도 학부모입니다만은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제도로 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고 이 한국의 방향이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건데 실제로 지금 학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봤을 때 예. 아이들이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신 따라가야 되고 또 비교과 활동해야 되고 또 바깥에 또 필수 활동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성적 평가라는 거죠.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평가가 또 주된 역할을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바깥에 어떤 유명한 학술지에 고등학생들이 공저로 네.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온전하게 본인들의 힘으로 이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찬스나 부모의 네트워크나 부모의 경제력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 간에 이렇게 격차가 만약에 생기는 학종이라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게 메울 것인가라는 고민을 저는 진짜 대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일선에 계신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머리를 학생들 맞대서. 머리를 네. 맞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네요.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도 계속 교육 관련 문제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지금 국민의힘의 성폭력 대책 특위에 합류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는 경선준비위에 지금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합류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수정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범죄심리학자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을 때 그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사이코패스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범죄자에 대한 정보, 체계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화두를 던진 학자이기도 하고요. 네. 또 많은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서 대중에게도 친숙한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지난 7월에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네. 미래통합당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으로 합류를 하면서
본인은 뭐 정치 그러니까 출마 이런 의사가 음. 없다라고 뜻을 밝혔지만은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치에 합류한 것이라는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엇갈렸었는데 어쨌든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특이에 활동한 이후에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이라던가 네. 우리도 다뤘었던 그 아동 성폭력 범죄자인 조두순에 대한 보호수용법 그렇죠. 이런 것을 또 주장하는데 힘을 많이 싣기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대부분 뭐 정치 활동이다, 여야 대립구도다 이런 해석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야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 물밑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죠. 재보궐선거죠. 네. 더군다나 이게 작은 단위가 아니라 워낙 정치적으로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네.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인물을 둘러싸고 지금 영입 작업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정 교수가 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사실상 선거를 준비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성 범죄 심리학자 그리고 아동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를 선거 과정에 본격 합류시킨 것은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촉발된 원인이 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성범죄 관련한 부분이 있고 물론 뭐 네. 일부는 조사 중입니다만 그렇다 보니 야당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검증하겠다. 그렇죠. 검증하겠다. 뭐 이런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수정 교수의 인터뷰나 이런 걸 유출해 보자면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시장 후보가 여성이라든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지 않냐 내부에서. 필요하죠. 그렇죠. 뭐 네.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선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당에서는 검증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모 신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여성 문제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키우는 것 이렇게 네. 하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긍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비판 기류도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키고 또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 이수정 교수가 뭐 정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떤 외곽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인이 이런 말을 하죠.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일에 보수 진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네. 똑같은 논리로 여성 정책, 젠더 감수성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을 넘어서 그 재보궐 선거 전체 판에서 이런 네. 여성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좀 많이 무기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데가 경선준비위원회인데 이 재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경선준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뭐 총선 참패하고 나서 보수 재건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김종인 리더십이 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취임하고 나서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전일 보육제라든가 그리고 공정경제 3법 내지는 경제 3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뒷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이슈로 치고 나간다는 이런 선명성이 좀 부족하고 지금 국정감사 시간은 사실은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다. 이게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국정감사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정부의 실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게 추미애 아들 문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인데 이 추미애 아들 장관 문제에 이렇게까지 집중할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도 뭔가 공정하지 않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바에 이런 부분을 계속 국정감사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더 힘이 실어질 텐데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앞으로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안동에 지금 권영세 안동시장이 있는데 네. 3선입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14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입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어떤 그 안동에서 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한다. 일단 왜 하냐 그랬더니 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단체장인데 국비 등의 예산 확보 문제가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사실 반발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상임위원장을 좀 가져와야 된다. 7석이라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와서 그런 것이냐. 네, 여기에 얘기가 대해서 한번 질문을 이수정 제기해보고. 뉴스에서 조금 네네. 많이 나갔네요. 네. 네. 어쨌든 경선 준비가 이만큼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교수께서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것은 사실 그동안 뭐 시민사회에서든 학회에서 실력을 발휘했던 여성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좀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남녀인순 의원 네.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결국은 공개석상에서 눈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연출됐었죠. 예. 박원순 서울시장 예.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인순 의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가장 외롭게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또 왜 본인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냐는 비난도 동시에 받는 것이 사실 여성 정치인의 네. 현 한계일 주소입니다.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이수정 교수의 활동에 저는 응원을 하지만 이수정 교수 한 명이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같이 의견을 그렇죠. 해줘야 되죠. 중진 여성 의원들이라든가 여야를 넘어서는 전문가들이 같이 힘을 발휘해야 사실 여성 정책이 국회에서나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수정 교수가 본인이 아마 뭐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에 뜻이 없다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여야를 넘어서 이런 문제 전문가들하고 연대하거나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제 어제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제 시행은 그러면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민법 915조를 보면 네. 이게 부모가 체벌을 해도 된다라는 듯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친권자는 그 자,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죠. 그 네. 자를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부모들이 이것을 체벌한다라는 것으로 체벌의 권한을 국가에서 줬다라는 것을 오해할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고요. 예. 또 하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 또는 교정 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법 개정안은 이 두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민법들도 정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행이 되려면 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국회에 뭐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라는 안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시 국회로 나중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16일 국회에 네. 제출할 것이라고 법무부가 밝힌 상황이니까요. 예. 국회 추진 과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민법 915조가 가정폭력 범죄를 합법화하거나 부모에게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조항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만약 통과된다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적됐던 내용들을 좀 개선하는 건 항상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자, 이 법이 이제 실생활에 이제 적용될 때 또 어떻게 될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결국 또 사회적인 인식과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또 그만큼 따라가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런 뭐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역할은 하겠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아동 학대가 많이 낮춰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회가 해야 되는가인데 실제로 우리 아동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평균 1000명 중에 3.8명이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당하는 그 아동들의 발견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네요. 미국은 9.2%, 호주는 10.1%,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만도 3만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학대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봤을 때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은 활용률이 실제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이 아동 학대를 한 보호자에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거부한다면은 네. 이 보호자를 갖다가 뭐 상담을 하거나 치료 위탁하거나 이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돼 네, 있습니까? 법적으로 예. 문제가 있고 또 법원이 결정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보통 2달에서 임시보호명령도 2주 정도밖에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급하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찾아보니 지금 아동의 인구가 788만 8,200명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전국에 67개소밖에 없고 이 아동 학대를 담당할 수 있는 지금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사실은 아동복지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각 지자체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동 학대 신고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이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 적당한가에 대한 최소한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이게 또 2022년 9월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 바로 당장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때까지라도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정부가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지원해서 빨리 전담 공무원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피해 아동을 앞서 이제 발견율이 낮은데 우리가 이제 이걸 주변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전담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변의 이웃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신고를 해줘야지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 발견율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이제 어떤 전국적인 발견율을 보니까 전라남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서울이 가장 낮아요. 1몇 %밖에 안 돼요. 무관심한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민법 915조 근데 개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큰 어린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렇죠. 세이브 더 칠드런, 군 네이버스가 계속 작년부터 체인지 915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9.15라는 것을 아이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바꾸자. 그리고 가정폭력은 훈육이 아니다. 이건 폭력이다라는 캠페인을 계속 어린이 관련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전 이 과정이 사실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노력보다는 주변 이웃들의 신고가 가장 필요한 것이 또 가정폭력이니까요. 네. 그런 사회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엉덩이 때리기 금지법. 아, 그것조차도 이제 네네 금지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프랑스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렇게 눕혀놓고 엄마나 아빠가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뭐 사팔도 나오고 약간 코믹하게 대중문화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더 이상 안 된다. 이것은 폭력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엉덩이 때리기 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 전 세계적으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웃들부터 이런 인식을 가져야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도요. 그 아이를 우리가 생각의자 그래갖고 잘못하면 너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빈방에다가 아이를 가둬놓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폐쇄 공포증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내 배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생명으로 한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뭐 8344번님 이 시대를 살기 힘든 50대인데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자니 스트레스가 크다 그러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4811번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정보 들으면서 출근하신다는 말씀도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5043번님께서는 파주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인데 늘 유익한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이창규님께서는 힌트가 너무 좋아서 답을 보내주신다고. 신봉아님 매일 퀴즈를 내주세요.
저희도 매일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네, 상품이 저희가 준비가 돼야지 할 텐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